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2대 총선이 5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던 여야는 이제 국민들의 삶을 바꿀 정책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해서 유권자 의제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이 커진 지역의 병원 상황 전해드리고요.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칠곡중앙대로 태전교에서 팔달교 방향 팔달 고가차도부터 정체 이어지고요. 호국로 구구터널 지난 지점에서 54단 정문 방향 신호 2번 이상 받고 지납니다.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 방향 서문 3거리 신호 2번 생각하셔야겠고요. 국제보상로는 서대구 공단 4거리에서 서성 4거리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달구벌대로 살펴봅니다. 신당 내거리에서 성서 나들목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요. 신천대로위는 꽉 막힌 흐름입니다.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 구간 양방향 모두 정체됩니다. 이어서 두산교 방향으로는 침산교에서 대봉교까지도 지정체 반복됩니다. 신천 동로는 경대교에서 수성교까지 살짝 더디게 지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하루 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동산지에 10에서 40cm, 경북 서부 내륙에는 1에서 5cm고요. 비로 내린다면 경북 동해안은 30에서 80mm, 대구와 경북 내륙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에서 8도 분포 보이고요. 비가 내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5.1도, 습도 88%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전공의 파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병원에서도 전공의 이탈로 긴장감이 맴돌았는데요. 계명대병원에서 21명, 경북대병원에서 260명, 대구 가톨릭대병원 83명, 영남대병원 65명 등 대구에서만 4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등 133명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빠진 병원 상황 어떤가요? 네, 어제 대구 중구에 있는 경대병원에 갔었는데요. 네. 파업 소식을 듣고 혹시나 진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돼 예약 시간보다 일찍 온 환자들로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외래진료와 응급실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 진료 일정을 묻는 보호자와 환자 문의가 빗발쳤고요. 특히 전공의가 필요한 수술 일정에는 차질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서계명대학교 병원의 경우에는 기존 23개 운영되던 수술방을 60% 수준으로 축소 운영했습니다. 암이나 중증 환자 수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응급실은 정상 운영했습니다. 영남대병원도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교수들이 사직한 전공의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파업이 길어질 경우 환자들이 줄퇴원하고 수술이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장에서 환자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나요? 네, 수술 연기 안내를 받거나 진료가 늦어지자 의사들을 향한 비난이 많았습니다. 반면 의사들을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23년째 남편의 치료를 위해 경대병원을 찾는다는 6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남편이 뇌출혈로 몇 번 쓰러졌는데 그때마다 의사들이 수술로 남편을 살렸고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절대로 이유 없이 환자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환자를 위해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사협회와 잘 협의해 사태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진 규모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논의와 타협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하루 종일 아이를 담당해주는 완전 돌봄을 실현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정부의 완전 돌봄 특구 지정 요청을 하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네, 최근에 경북도 전 직원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었는데 기본 구상에는 어떤 방안들이 담겼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을 마을이나 학교 등 어디서든 하루 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 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 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 공동체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또 학교에서 학원, 돌봄센터, 집까지 아이들을 이동시켜주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한 공공행복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고요. 경북도의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등을 지원합니다. 네, 또 AI가 우리 아이 돌봄에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정부도 비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경북도가 원하는 게 뭔가요? 네, 경북도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실에 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 단기 대책을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가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 주차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집중 단속 구역으로 12곳을 선정했는데요. 화물차가 늘어선 도로변에 학교가 있거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 곳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밤샘 주차 800여 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지만 여전히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단속에 나서는데요. 적발되면 영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최대 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박경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성시장의 중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는 식당 내에 들어가는 중고 물품 업체고요. 그릇 외에 다른 제품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 배달 위주로 했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배달이 이제 뜸하다 보니까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각 가게들마다 창고에는 물건이 많이 쌓여가 있는 상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쌓여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경기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섣불리 시작할 분도 없고 그나마 이제 우리 단골 위주로 해가 이제 추가 물품 한두 개씩 나가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은 중고라고 하더라도 새거에 가까운 그런 중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고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물건 깨끗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AS도 기간 내에 받으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믿고 하시면은 중고 물품이 괜찮아요. 장사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공생하는 그런 그거다 보니까 여러모로 식당들이 잘 돼야 우리도 이제 팔리고 매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좋은 물건 괜찮은 물건 중고로도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고도 쓸 수 있는 물건이 많다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의제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유권자가 뽑은 핵심 의제는 이번 총선에서 정당이나 후보들이 이런 얘기, 이런 정책을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인데요. 많은 요구들이 있었을 텐데 10대 의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나요? 예, 그 전문가들하고 유권자들이 좀 그 역할을 좀 나눠봤는데요. 네. 지난 작년이죠. 11월 27일부터 43일간 95명의 전문가들이 델파이 조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10대 의제의 범위를 확정해 봤고요. 네. 대국민 정책 수요 조사라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1월 16일, 17일 이렇게 양일간 우선순위를 좀 결정해보는 그런 여론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의제 선정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게요. 네. 선거 때는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걸 묻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 의제를 전문가 유권자가 함께 선정해봤습니다. 결국은 정책 선거를 구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6%라는 거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의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1위에 오른 의제는 뭔가요? 팍팍한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녹아들었는 네. 결과를 저희가 받아들였는데요. 네.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이 24.3%로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전문가와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네.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1순위 핵심 의제로 선정이 됐고요. 네. 이 결과는 지난 대선과 21대 총선, 지방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양상입니다. 아마 과거에는 살림살이 질 향상 이 정도로 돼 있었는데요. 이 민생 의제가 이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네. 물가와 금리로 좀 구체적으로 좀 선택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 피부에 와 닿게 되네요. 자,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됐고 10위권에 오른 의제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쭉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순위는 육아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이 꼽혔고요. 3순위에는 사회적 갈등이 꼽혔고요. 4순위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5순위는 고령화 대비 사회 안정망 구축이 선택이 됐고요. 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책 방안이 6순위, 일자리 등 청년 취업 대책의 7순위, 그 밖에도 교통제도 개편, 교육제도 개편이죠. 탄소 중립과 ESG, 저성장 극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10개의 핵심 의제가 선택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저희 지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균형 발전이라든가 청년 실업이라든가 고령화 대비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별로도 또 선호하는 의제가 다를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살펴보시나요? 재밌는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30대가 되기 전 유권자들이죠. 네. 전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1순위 의제로 좀 선택한 비율이 좀 많았던 것. 네. 약간 4%, 굉장히 좀 의제별로 많았던 부분 좀 살펴보면요. 네. 29세 이하는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체 방안, 그리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30대는 암만 해도 육아나 이런 부분이 좀 지금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육아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선택해 주셨고요. 네. 40대는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계신 것 같은데요. 고물가, 네.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 실업 대책, 탄소 중립과 ESG 대응책을 선택해 주셨고요. 50대는 고령화 대비 암만 해도 은퇴 이후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대비 사회안정망 구축을 선택해 주셨고요. 성장 경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가장 많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을 선택해 주셨고요. 특이하게 60대 이상은 사회적 갈등 완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성별 의제도 좀 재밌어 보이는데요. 네. 육아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17.8%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택해 주셨는데
이에 반해서 여성 유권자들은 14.7%, 4% 이상 차이가 좀 나죠. 여성이 더 낫네요. 암만 해도 저출산에 대해서는 네.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에서는 남성이 21.1%, 여성이 26.5%, 이것도 4.4% 차이가 나는데요. 네. 여성들이 아무래도 물가나 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군요. 심각하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새로운 일자리 대책 등 청년 실업 대책에서도 남성 4.5%, 여성 8.9%. 아마 이 자녀들에 대한 취업 걱정들을 여성 유권자들이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대별, 성별도 선호하는 의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또 세대별로 또 성별로 나누어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재미있네요. 우리 사회 관심이 어디에 좀 세대별로 또 성별로 어떤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의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던 핵심 의제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도 궁금한데요. 인구 문제와 양극화 의제가 핵심 의제 중에 상위권에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부동산 의제죠. 집값 안정, 또 청년의 주거 대책 마련 등의 부동산 의제가 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대책보다 그 저출산 대책이나 고령화 사회 의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총선과 지난 총선에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고요. 네. 과거 선거 의제와 종합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요, 과거는 이게 부패 카르텔 해체나 언론 개혁, 사법 개혁, 부정부패 척결, 정치 개혁 이런 것들이 핵심 의제로 좀 등장했는데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민생 관계된 사회적 갈등 완화나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이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제들이 3, 4순위, 이 앞순위에 좀 배치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대선부터 새로운 의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탄소 중립 등 ESG 대책이 이 기후 환경 의제죠.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별 의제들을 좀 짚어봤고요. 혹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좀 더 부각된 의제도 있을까요?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이제 대구 지역만을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 좀 벌어지는데요. 순위가 좀 바뀝니다. 이게 4순위였던 불평등 그 양극화 해소가 6순위로 좀 밀려나고요. 네. 5순위였던 고령화 대비 사회 안전망 구축이 4순위로 순위 바뀜을 합니다. 아마 이 고령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하시는 것 같고요. 6순위였죠. 균형 발전과 그 지역 소멸 대처 방안이 5순위로 다시 한번 순위 바뀜을 하고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이 호남 지역 다음으로 선호 의제가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고령화나 네.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한 걱정, 또 인재 양성 어떻게 될 거니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네. 이런 것들 좀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출생 또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우리 지역 사회 우려가 얼마나 큰지 또 한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권자 의제를 선정하고 난 이후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책이나 공약으로 녹여내는 과정들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예, 저희가 그 유권자 10대 의제로 선택된 것들은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서를 통해서 물을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입법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될 겁니다. 결국은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 건 정치권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유권자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 이 입법과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작업으로 후속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공천이 좀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입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란한 소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책과 어떤 의정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놓는 그 공약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약속, 또 입법부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 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요. 자꾸 지역개발 민원만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거를 볼 땐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탁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세탁기가 아닌 냉장고 역할을 잘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입법과 정책으로 차분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입법부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유권자 의제를 선정하고 당선된 의원들이 얼마나 그 공약 이행을 잘했는지 평가를 좀 해보셨을까요? 일단 21대 총선 과정에서요. 네. 의정활동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 의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잘 준비하신 분들이 네. 당선자의 79.8%, 낙선자의 29%. 결국은 의정활동을 잘 준비하신 분들이 대거 당선이 됐고요. 네. 또 21대 국회의원 국회의원 공약의 이행률이 이게 종료됐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 불가역적인 조건이 완료됐을 때라고 하는 것을 보고 네. 매니페스토 본부가 살펴본 바로는 51.84% 절반 정도 지켜졌다고 보는 거고요. 네. 대구 지역도 이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56.87%. 결국은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정활동을 잘 준비를 하고요. 네. 또 자기의 권한인 입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공약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좋은 공약, 나쁜 공약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유권자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현역 강세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 가운데 총 15곳에 대해서 공천 방식을 확정을 했는데요. 결과는 예상 외로 현역의 초강세였습니다. 대구는 윤재욱 추경호 의원과 경북은 이만희 정의용 의원 등 4명이 단수 공천으로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 지었고요. 이외에도 대구 5곳, 경북 6곳 지역에서 현역과 예비 후보 간의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정 기자가 예상 외로라고 하는 네. 얘기는 아직까지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경선 배제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수정당이 대구 경북에서 한 공천 방식은 물갈이로 대표되는 현역 의원들의 대거 교체였습니다. 총선에서 당의 쇄신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식이 현역 의원 교체율이기 때문에 네. 전체 현역 의원 교체를 위해서라도 대구 경북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4명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것 외에도 총 11명이 경선 대상자에 오르면서 기존과는 다른 공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이 유리한 것이 일반적인 만큼 네. 한두 곳에서 이변이 발생하더라도 현역이 절반 이상 생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만큼의 물갈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경선에서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 그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지역구를 먼저 다져놓은 현역 의원들이 강세가 점쳐지긴 하지만 네. 다만 국민의힘 공관위 측이 가점이나 감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자연스레 교체되는 현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선도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경선 가점이나 감점 모두 설명하기 힘들지만 주로 현역에게 불리한 감점이 크다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가점이나 감점을 받는 대상자들이 많을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 룰에 따르면 최대 6명의 현역 의원들이 경선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가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네. 3선 이상인 주호영, 김상원 의원은 다선 페널티로 15% 감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의원이나 임병헌 의원, 김병옥 의원 같이 탈당 전력이 있는 의원들은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청년, 여성, 정치 신인에 해당하는 예비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에 맞서서 최대 10% 가산점을 받습니다. 즉 현역이 페널티를 받고 반면에 상대는 가산점을 받게 될 경우에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현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시나요? 네, 남은 지역들이 공천의 내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동구 가불과 북구 갑, 달서구 갑, 수성을 등 5곳이, 경북은 경산이나 구미을 등 4곳에서 지금 심사가 보류가 된 상황인데요. 네. 당초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 최대 2명이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들 중에서 컷오프가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한데 국민의힘 오늘부터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인데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남은 지역구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공천 잡음 등의 평가 지표로 보이면서 공천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현역이나 탈락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은요? 네, 당초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지역 의원들의 재배치를 통한 교체 가능성이 지금 낮다고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공관위 측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의 특정 지역구에 몰려서 후보들과 협의를 해서 재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다만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 발표가 보류된 당의 텃밭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재배치할 수 있는 후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난 공천과 같이 지역 후보가 갑자기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없거나 한두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천에 뇌건이 남아있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네, 지역구 획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지역은 지역구 변동이 크지 않은데 반면에 경북은 중북부 지역에서 좀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되면서 네, 기존의 군위, 의성, 총성, 영동 지역구가 변동이 불가피하거든요. 앞서 선관위 획정안이 나오고 여야 합의안도 나오는 좀 진통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선관위 안대로 의성, 청송, 영덕에 울진을 붙이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기존 울진이 있는 지역구는 울진만 떨어져 나간 영주, 영양, 봉화로 재편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선거구가 조정이 되게 되면 총선 후보자들의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부른 지역 정치구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의 강수량이 10에서 60mm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월 21일 수요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